어느 날 대한민국 대통령 집무실에 한 통의 비밀스러운 제안서가 도착합니다. 발신자는 프랑스. 내용은 파격적이었습니다. 핵 잠수함의 심장, 원자로와 핵연료를 제공하겠다는 것. 우리가 지난 30년간 가장 가까운 우방이라는 미국에게 간청하고 애원했지만 번번이 거절당했던 바로 그 기술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무기 판매 제한이 아니었습니다. 한 국가의 운명을 바꿀 수도 있는 위험하고도 매혹적인 초대장이었습니다. 이 제안은 과연 우방의 호의일까요? 아니면 교묘하게 설계된 거대한 복수국의 서막일까요? 데이터를 보면 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시간을 30년 전으로 되돌려 보겠습니다. 김영삼 정부 시절 우리는 러시아로부터 핵 잠수함 기술을 도입하려 시도했습니다. 결과는 미국의 강력한 반대로 인한 좌절이었습니다. 그 후로도 우리는 수차례 문을 두드렸지만 미국의 대답은 늘 같았습니다. 안 된다. 핵 확산에 대한 우려라는 명분 아래 동아시아의 군사적 균형을 자신들이 통제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였습니다. 마치 깐깐한 주거래 은행이 절대 대출을 해주지 않는 것과 같았습니다. 신용도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냥 그 은행의 방침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30년이 지난 지금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경쟁은행 프랑스가 나타나 우리가 해드리겠습니다. 최고급 스포츠카를 최저이자로, 그것도 기름까지 가득 채워서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상식적으로 드는 첫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왜? 그리고 무엇을 원하는가? 2021년 이전과 이후 세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2021년 9월 호주가 프랑스와 맺었던 약 90조 원 규모의 차세대 잠수함 건조 계약을 파기하고 미국, 영국과 함께 오커스, AUKU라는 새로운 안보 동맹을 결성하며 미국제 핵 잠수함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프랑스 입장에서는 믿었던 친구에게 뒤통수를 맞고 평생 먹고 살 거대한 사업 계약까지 빼앗긴 셈입니다. 프랑스 대통령은 전례 없이 미국과 호주 주재 자국 대사를 본국으로 소환하며 격한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이 배신감과 분노, 그리고 천문학적인 경제적 손실이 바로 대한민국 대통령 집무실에 놓인 그 제안서의 진짜 배경입니다. 왜 이런 엄청난 변화가 생겼을까요? 그 원인을 깊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프랑스의 제안이 왜 그토록 파격적인지 알려면 먼저 기술적인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핵잠수함은 크게 두 종류의 핵연료를 사용합니다. 하나는 90% 이상 농축된 우라늄, 즉 무기급 우라늄입니다. 핵폭탄의 재료가 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물질이죠. 미국과 영국의 핵 잠수함이 이 연료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 기술이 다른 나라로 퍼져나가는 것을 극도로 경계합니다. 다른 하나는 20% 미만으로 농축된 저농축 우라늄 LEU입니다. 원자력 발전소에서 사용하는 것과 비슷해서 핵무기 전용 가능성이 현저히 낮습니다. 프랑스가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진 분야가 바로 이 저농축 우라늄을 사용하는 잠수함용 원자로입니다. 쉽게 말해 미국이 이건 폭탄주라서 절대 안 돼! 라고 말하는 수를 프랑스는 이건 도수 높은 와인 같은 겁니다.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어요. 라고 말하며 우리에게 건네는 셈입니다. 이것이 프랑스가 국제적인 비난을 피하면서 우리에게 합법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기술적 명분입니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기술이 아닌 프랑스라는 나라가 가진 독특한 외교적 유전자, 바로 드골주의에 있습니다. 1966년 샤를 드골 대통령은 미국 중심의 군사동맹인 나토 통합사령부에서 탈퇴를 선언하며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미국의 지휘를 받는 대신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이는 프랑스의 외교정책 깊숙이 박힌 자존심과 실리의 DNA입니다. 그들은 미국의 그늘에 머무는 것을 수치로 여기며 언제든 국익을 위해서라면 미국과 다른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을 수십 년간 증명해왔습니다. 1982년 포클랜드 전쟁이 대표적입니다. 당시 프랑스는 영국의 동맹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르헨티나에 엑소셀R은 최신 미사일을 판매했습니다. 그리고 이 미사일은 영국 해군의 최신 구축함을 격침시키며 전쟁의 양상을 뒤흔들었습니다. 동맹의 안위보다 자국의 방위 산업 이익을 우선했던 겁니다. 이런 프랑스의 역사적 행보를 볼 때 이번 제안 역시 순수한 우정의 선물이 아님은 명백합니다. 가장 결정적인 원인은 바로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앞서 언급한 오커스 사태는 단순한 계약 파기가 아니었습니다. 미국이 자신의 영향력 아래 있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프랑스라는 경쟁자를 노골적으로 밀어낸 사건입니다. 프랑스가 잃어버린 90조 원은 대한민국 1년 국방 예산의 2배에 가까운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기업으로 치면 회사의 명운이 걸린 프로젝트를 경쟁사에게 빼앗긴 것입니다. 프랑스는 이 손실을 만회하고 자신들을 배신한 미국과 영국에게 보복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레이더에 걸린 최적의 파트너가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이런 구조가 과연 누구에게 그리고 어떻게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이제부터 현장의 구체적인 숫자를 들여다보겠습니다. 프랑스의 제안이 왜 우리에게 매력적인지 숫자를 보면 더욱 명확해집니다.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의 조선 강국입니다. HD 현대중공업, 한화오션 등 우리 기업들은 상선은 물론 군함과 잠수함 건조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과 생산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K방산의 위상은 이미 전 세계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폴란드에 K2 전차와 K9 자주포를 수십조 원 규모로 수출했고 호주, 이집트, 말레이시아 등 세계 각국에서 메이드 인 코리아 무기는 최고의 품질 보증 수표로 통합니다. 2022년 한 해에만 방산 수출액이 173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3조 원을 돌파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단순히 프랑스 기술의 소비자가 아니라 동등한 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프랑스는 원자로 기술을 제공하고 우리는 세계 최고의 선체 건조 기술과 생산 인프라를 제공하는 겁니다. 이것은 프랑스 입장에서도 거부하기 힘든 윈윈 전략입니다. 그들은 오커스로 잃어버린 손실을 한국 시장에서 만회하고 나아가 한국이라는 든든한 생산기지를 통해 아시아 시장 전체의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과 프랑스가 공동 개발한 핵 잠수함을 다른 아시아 국가에 수출하는 시나리오까지 가능한 겁니다. 이것은 연간 수십조 원이 오가는 거대한 방산 시장의 판도를 뒤흔들 수 있는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도 핵 잠수함 보유는 단순히 북한 위협에 대한 억제력을 넘어 국가 경제 전체에 엄청난 파급 효과를 가져옵니다. 핵 잠수함 1척을 건조하는 데는 수조 원의 예산과 수백 개의 협력업체, 수만 명의 고급 기술 인력이 필요합니다. 이는 조선, 철강, 전자, IT 등 대한민국의 주력 산업 생태계를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거대한 R&D 프로젝트이자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는 저성장의 늪에 빠져 있습니다. 반도체 이후에 미래 먹거리를 찾아야 한다는 절박함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핵잠수함 사업은 단순한 국방력 강화를 넘어
대한민국 경제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갖게 합니다. 이 거대한 판에서 진짜 이익을 보는 자는 과연 누구일까요? 데이터를 보면 그 구조가 명확하게 보입니다. 이 복잡한 방정식의 핵심을 들여다보면 모든 것은 돈과 힘의 문제로 귀결됩니다. 프랑스는 오커스 사태로 입은 90조 원의 손실을 어떻게든 만회해야 합니다. 그들에게 한국은 이 손실을 메워줄 가장 매력적인 시장입니다. 더 나아가 아시아 방산 시장에서 미국의 독점적 지위를 흔들고 자신들의 파이를 키울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이것은 마치 동네 상권을 독점하던 대형마트 옆에 새로운 백화점이 들어와 파격적인 할인 행사로 손님을 끌어모으는 것과 같은 형국입니다. 미국 입장은 복잡합니다. 한국은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파트너입니다. 그런 한국이 프랑스와 손을 잡고 독자적인 힘을 키우는 것을 결코 반길 리 없습니다. 이것은 자신들의 통제력이 약화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무작정 반대하기도 어렵습니다. 이미 오커스라는 선례를 통해 내 편에게는 핵 기술을 이전해 줄 수 있다는 것을 스스로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만약 미국이 프랑스와의 협력을 막는다면 왜 영국과 호주에는 되는데 한국에는 안 되는가? 라는 질문에 답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쥘 수 있는 강력한 협상 카드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이 데이터를 처음 봤을 때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 나라의 외교가 수십조 원의 계약 하나에 이렇게까지 흔들릴 수 있다는 사실에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국가 간의 신뢰나 우방이라는 말로 포장할 수 없는 차가운 비즈니스의 현실입니다. 프랑스의 제안은 우리에게 미국만 바라보지 마라, 다른 선택지도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기회를 활용해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더욱 건강하게 재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처럼 무조건적으로 의존하는 관계가 아니라 우리의 국익을 당당하게 요구하고 관철하는 수평적인 파트너십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프랑스와의 협상 테이블을 공개적으로 열어놓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미국으로부터 더 많은 것을 얻어낼 수 있는 지렛대를 확보하게 됩니다. 이것은 위험한 줄타기처럼 보이지만 강대국들 사이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우리에게는 피할 수 없는 숙명과도 같은 외교적 기술입니다. 그리고 이런 거대한 힘의 충돌은 비단 군사 분야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이런 변화는 우리가 매일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된 다른 모든 곳에서도 이미 격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핵잠수함 이야기는 먼 나라의 군사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마주한 경제전쟁의 축소판입니다. 반도체를 보십시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굴기를 막기 위해 반도체법 칩스 액트를 만들어 동맹국 기업들에게 중국에 투자하지 말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은 세계 최대 시장인 중국과 최대 동맹국인 미국 사이에서 고통스러운 선택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전기차와 배터리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는 미국 내에서 생산된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우리 기업들이 만든 전기차는 하루아침에 가격 경쟁력을 잃고 미국 시장에서 불이익을 받게 되었습니다. 결국 우리 기업들은 수십조 원을 투자해 미국 현지에 공장을 지어야 하는 상황에 내몰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의 글로벌 경제입니다. 자유무역이라는 아름다운 구호 뒤에서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 언제든 규칙을 바꾸고 동맹국의 뒤통수를 치는 차가운 현실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핵잠수함 제안은 이 냉혹한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그들은 자국의 경제적 이익과 정치적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해
한미 동맹이라는 굳건해 보였던 구조에 균열을 내는 위험한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과거처럼 한쪽 줄에만 굳건히 서 있는 것이 과연 안전한 생존 전략인가? 아니면 이제는 여러 줄에 발을 걸치고 아슬아슬한 균형을 잡으며 우리의 실리를 챙겨야 하는 시대인가? 안보라는 명분과 경제라는 실리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것은 불가능한 꿈일까요? 아니면 이제는 냉정하게 둘 중 하나 혹은 우선순위를 정해야만 하는 시대가 온 것일까요? 프랑스가 던진 이 위험하고도 매혹적인 제안 앞에서 대한민국은 이제 그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 위에서 중대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